네, 안녕하세요. 이사장 양사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은 특히 이제 시총 최상위 종목군, 지금 5위까지는 아니고요. 시총 4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까지입니다. 자, 이들 종목은 시장 분위기가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분위기 속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매골 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 종목만을 놓고 본다면 꽉 막혀 있는 형국이나 진배 없습니다. 상당히 답답하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좋은 시기를 다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좀 있고 말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현재 뭐 인내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지수 상승 장세, 특히 5월 초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부각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자, 시기상에 현재 뭐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들 종목이 못 움직이는 것에 어떤 펀더멘탈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시장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대규모로, 자, 외국인 매매와 직결되어 있는, 또 파생 상품과 직결되어 있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주에도 그랬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5천억 넘게 그 물량이 쏟아져 나왔으니,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 또 왜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민들이 그전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그 물량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 종목이 매고 추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모든 상황이 머지않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뀐다는 것이죠. 그 기점을 다음 달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뚝심 잃지 마시고요. 계속 갖고 계시면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자, 그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막혀 있는 바람에, 자, 시정으로 봤을 때에는,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현재 분위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3,200포인트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깨지고 말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0.77% 꽤나 상승을 하면서 현재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매매 주체 중 일반 개인들보다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훨씬 더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른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에 집중하는 순발력을 좀 보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자, 특히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주 내지 기타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높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현재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그것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펀더멘탈과 관계되어 있는 IT 종목,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각광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IT 대형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에 주로 반도체 장비 쪽이 상당히 좋았죠. 반도체, 증착 장비 4인방, 테스, 요진테크, 원익 IPS 및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정도로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분위기이며,
자, 그동안 좀 미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SAP 반도체, 넷패스 같은 종목들, 또 우리 종목인 테스라,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주까지 다 같이 현재 부상하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사실상은 해당 종목군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죠. 이렇게 무차별 동반 상승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순환성이 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폰 부품주, 자화전자나 이런 종목들, 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공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점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코스닥 IT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째, 독자적인 펀더멘털로 올라간 것과 그리고 순환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또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소로 바뀌었을 때 코스닥의 IT 반도체주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그런 장사가 됐을 때는 코스닥의 IT 반도체 관련주로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순발력은 어느 정도, 순발력보다는 유연성이죠.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점. 그리고 오늘 부각됐던 종목들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 종목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종목에 대한 엄선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 종목을 선택할 시점인지,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구분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가 아울러서 같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 구분이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PSK나 뭐 현재 원익, 최근 새롭게 말씀드렸던 원익 RPS를 갖다 치더라도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이나 또는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죠.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는 그런 수순이 오늘 같은 날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격 가능한 것인지, 이거는 종목이나 타이밍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매수 보유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종목을 본다 했을 때는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군들은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인데, 앞에 얘기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또 현재 원익 IPS도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는 패키징과 관련돼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종목 탐구 코너에서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두 번째, 중저가 범용 반도체마저도 품귀 현상, 이른바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탐구,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 마이크론 및 그리고 테스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나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보시도록 하시죠. 자, 자막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별다른 지장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우리 증시에도 그 점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중국이 참 대단하죠.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8.3%
18.3%나 좋아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이 그런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하죠. 그 전년 동기 대비 38.7%나 좋아졌다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는 기저 효과가 깔려 있어서 그렇게 부풀려서 나온 것이죠. 작년 동기, 작년 1분기 때 그 전년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낮은 것과 비교해 봤으니 많이 올라온 것이다 하는 점에서 약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 대비 10.3%, 2년 동안 10.3%나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런 가운데 연평균 각각 5%씩 성장한 그런 결과이니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경기 회복 넘어 지금은 경기 성장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빠른 폭으로 회복 내지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시장 전체에도 또 재반 특히 굴뚝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분야 하나하나가 철강. 자, 철강 제가 강조드린 바 있어요.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포스코, 현대제철보는 포스코가 나타냈던 거고요. 석유화학은 원래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인 현재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것보다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우리 종목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LG화학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도 들어갑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매수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종목들이 그의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며 직간접적으로 중국 수혜를 받고 있는, 특히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외 조선, 해운, 화장품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롯데가 아니고 코스맥스, 가끔마다 언급해드리는 종목이죠.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다 하는 거 참고 삼아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죠. 중저가 범용 반도체, 품귀, 중저가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된 그러한 품목은 CCTV용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합니다. 근데 CCTV뿐만 아니고 온갖 가전 제품에 들어간 모든 시스템 반도체, 중저가 반도체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CCTV뿐만 아니라 일반 TV 및 기타 가전제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범용 MCU마저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 DDI라고 해요. 그리고 웬만한 가전에는 다 들어가는 전력 관리용 유닛, 그것을 PMIC, 전력 관리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돼서 현재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품귀가 될 정도로 쇼티지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이 많게는 20배씩 올라갔다 하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 절대 물량이 부족한 상태라는 건데, 이 바람에 우리 종목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또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됩니다. 텔레칩스 같은 종목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죠. 주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를 현재 그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또한 엄밀하게 보면 그 품귀 현상에 이 설계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 때문에 그 MCU를 설계하는 이 업체가 부각됐다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꼼꼼하게 보면 설계 업체보다는 그 설계 업체가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가 이른바 실적으로 봤을 때 대박을 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만의 TSMC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미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풀 가동되고 있다고 하죠. 금년치 수주 물량은 다 받아놓고 내년도 상반기 물량까지 꽉 채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파운드리 부분에 삼성전자의 2020년도 작년에 매출 규모가 17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250조 중에 약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아직은 좀 미약한데요.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특히 금년 들어서 말이죠. 내년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작년 17조에서 금년에는 25조 원 정도,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25조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요. 파운드리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5나노 쪽에 수율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되거나 해서 그 부분은 현재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동률이 70% 이상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고요. 수율이 개선이 됐고 해서, 그리고 감가상각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매출이 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분 OPM, 영업이익률이 그 전에는 10%대 초반대였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근데 금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매출이 25조에 20%면 5조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 연간 매출도 매출이지만 현재 그 영업이익을 보면 1조 원 남짓, 1조 원 내지 많아봐야 2조 정도를 현재 올리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던 그 파운드리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가 금년에는 잘하면 못해도 3조, 잘하면 5조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5조 나온다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 전체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50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부분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드림 부분도 하반기 가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평균 예상치인 45조를 넘어서 50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내년엔 60조가 넘어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펀더멘털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너무나 오르갈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수급이 꼬여 있는 바람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 있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트렌드 중 하나가 CIS, 이건 그 뭡니까? CMOS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등 이것을 외주 생산을 한다고 하죠. 원래 자체 생산을 해왔던 건데 워낙에 물량이 쏟아져 주문이 들어오니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했을 땐 주게 됩니다. CIS가 대표적인 게 있다는 건데, 심지어는 경쟁 상대국 및 경쟁 상대 업체라 할 수 있는 대만 TSMC 밑에 있는 UMC라고 하는 업체 발주한다고까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주 생산을 할 때 반도체 칩 설계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금 그와 관련된 테스트, 패키징 및 테스트, 특히 그 테스트까지 외주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OSAT, 즉 OS는 아웃소싱을 뜻하는 거고요. A는 어셈블리, T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어셈블리 조립은 대부분 패키지를 뜻하는 거고요. 테스트는 그대로 테스트, 즉 현재 조립 및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게보다는 외주를 주는 경향 쪽으로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수혜 대상이 특히 CIS는 테스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스나의 주력 테스트 분야가 CIS, 이미지 센서 쪽이거든요. 그래서 테스나가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체 OSAT라고 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트렌드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네페스, 하나가
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로, 이 세 종목에 일단 OSAT 양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까지를 알아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장비, 뭡니까? 범용 반도체 내에는 자동차형 반도체가 있죠. 근데 MCNX도 부분적으로 자동차형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데, DCU, 이거 DCU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동차용 운전 통합 제어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것으로, 물론 매출 비중은 아직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뭔가의 성장 동력 하나가 더 현재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설계 및 제작까지 관련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각되는 어떤 상황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맥점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MCNX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은 매수는 현재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실적 전망이 나쁜 것은 아니라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높은 상태라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너무 많은 매수는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자기 포트폴리오의 한 10% 이내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도움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제 1위 주주였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그 전에 미국 10년물 국채 1.5730, 그 전날 대비 4.3 베이스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약간 그 움직이는 폭이 커졌습니다. 이 점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큰 무리 없는 모습이고, 자, DXY 달러 인덱스는 아까 한 2시간 전에 보니까 92.7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1117원 역시 큰 문제 없는 모습이고요. WTI 약간 내려갔습니다만 역시 큰 문제 없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 보면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 다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 바 있죠. 개장 초부터 좀 약했고요. 후반 들어서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면 그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 등이 코스피에 약간 부담을 줬던 것 같고, 바로 그 바람에 반사적으로 코스닥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선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강할 때는 코스피가 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 자, 현재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순매도했죠. 연기금들이 매도했지만 연기금 매도가 크게 크지 않고요. 금융투자는 순매수였습니다. 기관 전체로 봤을 땐 매도는 크지 않았고, 외국인 매도가 3천억 넘게 출하가 됐다는 건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5,2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요. 상당히 많이 나와서요. 잠깐 차트를 붙이도록 하죠. 밑에 보시고 계신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그 전에 뭐 조단위로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선 비교적 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됐던 터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식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매물은 뭐 일단 지수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보고 계신 화면상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주체들의 동향을 그린 차트인데요. 일반 개인들은 순매수했습니다. 큰 규모로. 자, 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자, 금융투자는 매도를 거의 안 했죠.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기금의 부담이 남아있다는 건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급 구도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현재 매물 부담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마른 장작이 되지 못하고 젖어 있는 상태, 대기 매물벽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 단기적인 탄력성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계속 버틴다는 개념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이시스. 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죠.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그 얘기하는 거죠. 공매도의 제기는 시장 정상화다 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시청 상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현재 견뎌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테스나부터 보도록 하죠. 테스나는 사실상 국내 유일한 건 아니고요. 몇 개 안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가 아니고요. 그 테스트를 수주받아서 그 테스트를 대신 영위해주는 테스트 장비를 오히려 구입해서 그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현재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거기서 발주되는 물량을 받아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저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데요. 작년 하반기 때 실적이 약간 부진했던 건데, 하지만 금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규모는 약 550억, 작년에 306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금년에 거의 80% 정도, 또 영업이익률도 26%. 원래 테스나의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이었다가 작년에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코로나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특히 D램과 관련돼서도 좀 그랬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깎였던 건데, 그게 금년부로 깨끗하게 다 해소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OPM 영업이익률이 26%, OPM 26%나 이제 된다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자막을 제가 올려놓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네요. 자막. OPM 26, 테스라입니다. 테스라. 자, 그렇고요. 그리고 금년 좋아진다라고 하는 실적 기준 주당 순이익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800원 정도 나온다는 건데, 현재 주가가 52,800원이니까 PER로 따졌을 때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너무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아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 한 종목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재 종목, 동진세미캠도 있고, 그리고 장비 쪽으로 지금 원익 IPS나 지금 현재 뭡니까? PSK를 쫓아가기가 좀 나쁘니까 원익 IPS 정도를 적당한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정도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테스나에 대한 비중을 적당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뭡니까?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사실은 하나 마이크론을 그 전에 제가 봤던 종목이긴 하죠. 하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마이크론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주 사업이 패키징 사업과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패키징 하면 그 하나로 봤을 때는 넷패스에 비해서 그 기술력이 조금은 처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또 테스트 분야 쪽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현재 D램 테스트도 하고요, 비메모리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테스트 전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 테스나에 비해서 약간 또 기술력이 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쪽을 하긴 하지만 양쪽 다 모두 정상급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망설였던 건데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 하나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를 이와 같이 갱신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금년 올해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스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WLS라고 하는 그런 업체도 좀 있죠. 하나 WLS라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 연결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 규모가 900억 원이나 돼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76%나 급증한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좋아진다는 건데, 전방 산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메모리도 있고요, 비메모리도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을 보면 모바일용 DRAM 분야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서버용 DRAM도 상당히 그 수요가 늘고 있다 하는 것, 또 비메모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루고 있는 분야도 넓혀지고 있고요. 각자의 수주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전방 산업이 워낙 좋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자회사는 관계회사죠. 관계회사. 자회사로 봐야 되겠네. 지분 32.75%니까 실적 효과가 있다는 것. 하나 머티리얼스가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 효과 때문에 실적이 반영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SAT 트렌드에 해당되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트, 어셈블리 및 테스트를 외주 주는 그런 경향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강력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트렌드에 아주 적합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로 이 업체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자라고 했던 건데요.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정도라고 한다면 넷플릭스나 테스라를 능가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물적 분할 자회사 하나 WL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래는 범핑은 지금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그런 소재 쪽이죠. 프로브 테스트, 이거는 또 테스라가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하는 업체가 주 사업이 범핑 및 프로브 테스트라는 점에서는 뭐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기술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SIG RDL이라고 하는 광폭. 이거 굳이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광폭 SIG, 두껍다는 얘기죠. RDL, 디스트리뷰트, L은 레이어입니다. 리디스트리뷰트 레이어, 광폭, 레이어를 재배열한 방식. 근데 광폭이에요. thick, 두꺼운 이 방식으로 현재 층을 재배열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라고 해요. 초고속 충전 IC용의 일종의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초고속 충전 IC는 직접 회로입니다.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고요. 거의 뭐 독점도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NXP,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죠. 여기 차량용 급속 충전 IC 역시 반도체 칩입니다. 직접 회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고, 이를 통해 실적 기반이 튼실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NXP 차량용 급속 충전 IC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했을 때 성장 동력도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그런 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업체는 어느새 범핑, 즉 칩과 패키지를 연결시키는 소재입니다. 범핑, WLP, 이거는 FWLP까지 하거든요. 대만의 TSMC가 자랑하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첨단 패키징 업체죠. 그리고 플립칩, 또 SIP, 패키지 안에 뭐 반도체 이런 뜻입니다. 또 SOC, 시스템 온칩, 이런 거 첨단 패키징 공정을 거의 다 망라한 기술력을 다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쇼핑, 원스톱, 뭐 그런 식의 원스톱 패키징 서비스처럼 말이죠. 턴키 베이스로 하나의 수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것과 확실한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특별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반드시 매수하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테슬라도 갖고 있고 또 다른 반도체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까지 매수한다면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또 중소형주 어느 정도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20% 내지 30% 정도가 차여져 있으면 굳이 더 매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아직도 여유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또는 공격적으로 약간의 반도체에 약간의 양념을 한다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고수익을 내는 약간 공격적 단기적 관점에서 단기 중기적으로 봐 장기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거든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PBR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평균 정도 되는 수준으로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부채 비율이 높은 부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의 구간에서 적당한 수준, 대략적으로 한 13,000원대, 13,000원대 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한 18,000원 정도를 보고 트레이딩을 좀 하는 중기 투자, 트레이딩보다는 중기 투자 관점으로만 보는 이건 선택 대상의 한 부분이 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